향후 10년 동안 2차 전지를 비중 실어서 투자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투자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거고요. 전극 공정 안에서 믹싱 장비라든지 코팅 장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한국의 증권사들이 내는 리포트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걸러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미국이 앞으로는 한국 배터리의 가장 큰 먹거리 시장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선대인 연구소 소장이시죠. 선대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대인 소장님 요새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오래전 언제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그 2차 전지 하면은 지금 우리 저 박순혁 이사하고 선대인 소장님, 배터리 아저씨. 참 외모는 전 되게 그 귀엽고 순하게 봤는데 이 배터리 이 2차 전지에 대한 그 업에 대한 확신 이게 정말 강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는데 소장님도 이렇게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빼놓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2010년대 초반부터 이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요. 그게 2015년에 낸 선대인의 빅픽처라는 책에 이미 그때 LG화학, 지금으로 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런 회사들 주목하라고 했었고, 뭐 테슬라 이제 당연히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주목하라고 했었고, 뭐 PNT,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회사들 이미 이제 10배거 이상 훨씬 더 넘었죠. 그런 회사들을 주목하라고 했었는데 회원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2차 전지 쪽에 집중 투자하라고 이야기한 건 한 2018년 정도부터 그렇게 해서 저희 회원들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요. 저희 회원들 대상으로 이제 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박순혁 이사님 나타나고 저도 그분의 이제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아, 이게 그냥 회원 서비스로 될 게 아니구나. 아, 이 K 배터리에 대해서 이게 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아,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또는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저도 이제 외부적인 발언을 조금 더 하고 있죠.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렇군요. 하여튼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뭐 우리 뉴스에 나와 있듯이 뭐 1,000조가 물량이 예약이 돼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이 담보된 상태에서의 증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이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죠. 단지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싸냐에 대한 논란은 좀 있는데 자 일단 어떻게 보세요? 지금 2차 전지 뭐 예를 들어서 한 2달 전, 3달 전, 뭐 4달 전 가격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참 좋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먼저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희 선대인 TV라는 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계속 2차 전지 종목들 조정받을 때 아, 지금이 살기에다 구조적인 성장주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열심히 사놔야 나중에 수익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뜨거워진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측면도 있지만 길게 보면 이게 뭐 한 5년 정도 성장하고 말 산업이 아니고 최소 10년, 20년, 길게 30년 이상 성장할 산업인데 그 산업이 성장하는 그 타임라인을 생각하면 아직도 초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하기로는 대하소설은 보통 한 뭐 10권, 10몇 권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하소설 10부작에 겨우 1권, 2권 정도를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의 투자 접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한두 달 뭐 지금 장이 뜨거우니까 모멘텀 플레이 하려고 한두 달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뭐 그런 걸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최소 5년, 10년 이렇게 내다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왔어도 여전히
긴 관점에서는 올라갈 여력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죠. 평균적으로. 그 말씀은 좀 그 중장기 관점으로 이쪽 분야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지난해 사실은 주식 투자라는 게 사람들이 자꾸 굉장히 많은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그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되게 많은 정보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지금 뭐 이 방송 나누고 있는 중에도 뭐 주말 중에 미국의 SVB 은행 뭐 이렇게 파산해서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주말 중에 되게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일정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렇게 번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그러면 그런 정도는 그런 정도의 연연하면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뭐 이 경기 흐름이라든지 매크로 경제 흐름에 굉장히 좌우가 되는 그런 산업을 투자하신다면 예,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2차 전지처럼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이고 예, 뭐 향후 10년, 20년 거의 뭐 성장성이 매우 가파르게 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뭐 4, 5년 후부터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예, 산업으로 커지는 이 산업에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산업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5년, 10년 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어떤 주식 자산 규모가 10배, 20배씩 커질 수 있는데 왜 이런 기회를 그냥 아깝게 흘려보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도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기회다. 거대한 그러니까 기후 변화 위기를 막기 위해서 거대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에너지 전환 속에서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이 향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성장할 텐데 여기에서 그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배터리 산업의 종주국인 예, 한국의 투자자인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진짜 저는 이거는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향후 10년 동안 2차 전지를 비중 실어서 투자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투자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거고요. 예, 경제적인 노후 수준이 예, 근본적으로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2차 전지도 사실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그 배터리 아저씨에 의해서 이게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이제 그 양극재들 네.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도 의견이 같으신가요? 아니면 왜냐면 뭐 지금 증설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장비 쪽에 관심 갖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소부장들이. 네, 네, 네. 그 당연히 이제 뭐 양극재를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강조하는데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한 1, 2%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라고 알고 있는데 배터리 생산 원가를 이야기할 때는 뭐 판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서 이제 그 비중을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소재만 놓고 보면 그 소재 중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2,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소재라고는 4대 소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실 그 자잘한 소재는 더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소재의 가장 큰 부분이 양극재인 거고요. 네. 예, 양극재 업체는 기본적으로는 예, 뭐 어떤 국면에서든 장기간에 걸쳐서 예, 비중을 상당히 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향후 2, 3년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장비주들도 일정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예,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근데 장비주들은 투자하실 때 좀 아무 장비주나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특히 조립공정 쪽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거기서는 수익을 내기가 뭐 수익은 나겠지만 예, 거기서 크게 의미 있는 수익을 올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전극 공정 안에서 예, 믹싱 장비라든지 코팅 장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LG 엔솔 향으로 이 기존의 프레스 노칭 말고 양극재 레이저 노칭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어떤 기술적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예, 한 15에서 20% 정도로 상당히 높은 마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성장성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2025년까지 LG엔솔하고 SK온이 기존 캐파 대비해서 막 몇 배씩 많은 그런 이제 캐파 증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당연히 장비 발주가 나오고 그 구간에서는 이런 장비 업체들이 실적과 수주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뭐 딱 한 업체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윤성 FNC라는 업체가 전국 공정에서 이제 그 믹싱 장비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이 업체의 기술적 진입 장벽은 상당히 저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연속식 믹싱 장비라는 걸 공급하게 돼요. 그러면 연속식 믹싱 장비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캐파 증설 투자를 하는데 이 비용이 되게 그러니까 가장 큰 어떤 저 부담이 되는 게 이 그 전극 공정 안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믹싱 장비하고 코팅 장비 쪽이에요. 네. 이쪽이 워낙 그 장비의 덩치도 크고 높이도 높거든요. 특히 그 믹싱 장비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부지도 더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도 더 높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 캐파 투자 규모가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리 운영 인력 비용도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 5분의 1 사이즈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 아닐까요? 그리고 배터리사 입장에서는 캐파 투자 이제 비용을 엄청 줄일 수 있는 거고. 네. 그걸 지금 윤성 FNC가 이제 지금 개발해 놓은 상태거든요. 2, 3년 후부터 이제 양산 라인에 본격 적용되기 시작할 텐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연속식 믹싱 되기 전에도 제가 추정을 해보면 현재 어떤 주가 대비해서 한 2, 3년 안에 한 4, 5배 정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저는 있다고 추정을 하고요. 만약 연속식 그 믹싱 장비가 개발이 돼서 양산 라인에 적용된다 그러면 이 회사는 뭐 10배도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2차 전지 뭐 장기적으로 성장할 건 많이도 알겠는데 밸류에이션 너무 높인 것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네. 좀 과열된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측면도 좀 있죠. 예를 들면 뭐 리튬 관련주라든지 뭐 광물 관련주 이런 것들 중에 뭐 흔히 오버슈팅 한다 그러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가 뜨면서 그 안에서도 이제 소테마주처럼 이렇게 좀 오버슈팅이 나오는 예, 뭐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거론하긴 그렇지만 저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향후 2, 3년 안에 어떤 실적 증가를 이어져서 저 주가를 합리화하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거꾸로 모든 종목이 지금 되게 막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은 그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10만 원 아래일 때 제가 회원들한테도 엄청나게 계속 푸시해가면서 사라 이야기했고 뭐 여기는 못 나왔지만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에코프로비엠이 그 실적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한 뭐 11월 이럴 때 그런 이야기 했죠. 뭐 아마 연초까지도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지난해 3배 이상 실적이 증가했는데 주가가 못 갔는데 예, 올해도 실적이 제가 볼 때는 한 2배 이상은 증가할 것 같은데 이런데도 올해도 못 가면 이거는 정말 시장이 이상한 거다 이런 이야기 했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10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싸냐 에코프로비엠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5조 한 3천억 정도 이제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네. 올해는 제가 볼 때 10조 원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최소가 10조 원이고요 매출을.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따졌을 때는 대략 한 8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 20조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증가하는 속도가 지난해는 3배가 넘었고 올해도 거의 100% 정도 될 거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기업의 영업이익 비해서 한 25배 정도의 지금 그 멀티플을 주고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과도하게 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올해 추정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내년엔 또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계속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국내 배터리 3사들이 글로벌 뭐 탑티어 이제 완성차 업체들하고 계속 제휴를 한다든지 그 배터리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혜들이 결국 한국의 양극재 업체들한테도 돌아오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1월 EV 볼륨주라는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미 1월 달에 미국 전기차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 성장했거든요. 네. 그럼 배터리는 실제로는 탑재량이 미국 차들은 크기 때문에 특히 픽업들 같은 경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배터리 탑재 용량으로 따지면 150% 이상 성장한다고 저는 봐요. 그럼 거기에서 한국 양극재 업체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거든요. 그게 올해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내년에 또 성장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후반으로 가면 내년에 성장하는 것도 반영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과도하게 비싼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한 감이 있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그쪽 섹터를 보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그런 배터리 업체들의 지금 증설 계획, 그다음에 생산 계획, 그러니까 유럽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이것이 전체적으로 2년 정도 지나면 공급 과잉 상태로 빠지는 거 아니냐. 한국의 증권사들이 내는 리포트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걸러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요? 뭐 저도 이제 배터리 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야, 어쩜 이거는 의도가 섞이지 않는 한 이런 리포트는 낼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런 리포트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아니요. 하지 마요. 오케이. 모 증권사의 그 리포트를 보면요. 지난해 에코프로비엠이 5조 4천억 매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연초에 한국 그 증권사들 리포트에 지난해 2022년 에코프로비엠 매출 추정치가 다 2조 원대였습니다. 뭐 4조 원대, 뭐 5조 원대는 아예 없고요. 4조 원대도 없었고 2조 원 후반대에서 3조 원 초반대였다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추정은 그냥 실제 매출은 5조 3천억을 했거든요. 아니, 이게 황당한 거죠. 이게 거의 더블 이상 차이 난다는 건. 웬만큼 틀려야 저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틀려도 너무 틀렸는데 아무도 반성을 안 해요. 너무 어이없이 틀렸는데도. 근데 올해 들어와서 어떤 식의 또 리포트가 나오냐면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최소 올해 매출 10조 원 한다고 예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네. 왜 그런 추정을 하냐면 생산 캐파라든지 북미 시장 성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등등을 추정해 보면 어떤 이런 구조적인 흐름들을 알면 대략적인 그 뭐 수치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게 대체로 맞았고. 근데 이분들이 특히 제가 유심히 봤던 그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공매도 치는 창구이기도 하고 그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 올해도 6조 원 초반대 매출 추정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수적으로? 보수적인데 그걸 그냥 보수적이라고 봐야 되나? 차이가 갭이 너무 크다. 예. 왜냐하면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4분기에
매출이 1조 9천억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곱하기 4만 해도 올해 하나도 성장 안 하고 곱하기 4만 해도 대략 8조 원 근접한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매출이 하나도 증가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곱하기 4의 실적만 해도 8조 원 가까운 매출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6조 원 초반대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야, 뭐 에코프로비엠 지난해는 많이 성장했는데 올해는 또 성장 별로 안 하겠네. 5조 몇천억 하다가 6조 원 초반이니까 별로 성장 안 하겠네. 또 그러면서 뭐 이제 완성차 업체들 뭐 판가 인하하면서 뭐 배터리나 양극재 업체들도 판가 인하될 거다부터 또 유럽 시장이 예를 들면 이제 뭐 경기 침체라든지 뭐 이런 뭐 또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이슈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독일이라든지 그 노르웨이 같은 그 노르웨이는 나라는 작지만 워낙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서 꽤 비중이 있는 유럽의 전기차 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이제 뭐 1월 달에 잠깐 판매율이 주춤한 걸 가지고 야 봐라 이거 미국 시장이 성장하는 거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유럽 시장 이렇게 가라앉는 걸 성장한 뭐 이제 제시하면서 한국 배터리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기 힘들다. 계속 이제 이런 식의 리포트를 내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지나고 보면 유럽 전기차 시장도 1월 달에 성장했고요. 예. 미국 시장은 뭐 예를 들어서 모 증권사에서는 유럽이 그렇게 가라앉는 건 이야기하면서 미국 시장이 성장하는 건 이런 방구도 아닌데 미국이 앞으로는 한국 배터리의 가장 큰 먹거리 시장입니다. 네. 거기가 지금 1월 달에만 120% 성장했다니까요. 이런 판에 어떻게 한국의 배터리와 양극재 업체가 성장을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실적 추정도 굉장히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보수적으로 그 추정하고. 증권사가 여러 개니까 이제 지금 이런 상황과 그래도 근접하게 예상하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땐 큰 틀에서 잘 추적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예요? 미래에셋 증권 같은 데가 예를 들면 지난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연말쯤 되면 이제 그 다음 해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리포트를 내거든요. 그 리포트는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뭐 사실 별로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예. 아니 그래서 네.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는 그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보자 그런 네. 의견을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네. 있으면 또 네. 긍정적인 리포트,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거를 네. 좀 비교하면서 중립적인 시각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냐.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증권사에서 그렇게 많이 좀 오차가 나는 리포트가 네. 나온다면 또 그러지 않은 리포트 또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균형 감각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건 맞는 말씀. 그러니까 그건 원론적으로는 맞는 그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예. 그러니까 바르다기보다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쨌거나 옳은 추정을 해온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람도 그게 해당이 될 거고요. 뭐 박순혁 이사 같은 분도 뭐 지난해 혜성처럼 나타나서 지금 이게 그 2차 전지 산업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추정이 지금까지는 틀린 게 아니라 계속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뷰가 다른 것과 어떤 의도가 개입이 돼서 이걸 의도적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예. 예를 들어서 중국의 예를 들어서 중국 뭐 차이나 2차 전지 뭐 이런 거 이제 ETF 이런 것들을 뭐 파는 그런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 뭐 배터리는 되게 이제 계속 막 띄우면서 한국의 배터리는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폄하한다고 하면 그거는 단순히 이게 무슨 뷰가 다르던 게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의도적으로 뭔가를 폄하하는 것 아닌가 한국 배터리 산업을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가지고 그 구조적인 흐름을 알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추정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 수혜를 한국 배터리 산업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빼고 이야기하고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뭔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쪽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까지 잘 맞춰왔던 그러니까 시장을 정확하게 좀 예상을 했던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참고를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돼 있는 뭐 2차 전지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때는 당연히 좀 과열돼 있다 싶은 종목은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냥 제가 일단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이정우 센터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던데 반도체 산업도 처음에 성장할 때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기업이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한 기업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저 태동기에 삼성전자에 왜 투자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바닥 가격일 때 비하면 뭐 100몇십 배가 올라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근데 왜 투자를 못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에는 네. 그 마이크로로 딱 들어가 보면은 그때 그때마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다는 평가를 생각하죠. 받았었겠죠. 그리고 그때도 시장에서 온갖 노이즈가 흘러나왔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삼성전자 좀 올랐을 때 다 팔고 이제 비중을 정리한 그런 증권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 추정하고 다르게 갈 때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정적인 리포트를 낼 개연성도 높아지겠죠. 근데 저는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그 반도체 산업 한 10여,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 이럴 때의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온갖 어떤 노이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나서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조금 2차 전지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산업이 향후에 성장할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글로벌리 10% 정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이게 2035년 정도 가면 최소 50%를 넘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0%, 90%, 100%까지 나가야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그런 흐름에 맞춰보면 지금 우리 배터리 수주 잔고가 1000조라고 그랬는데 이게 1000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가면 이게 3000조, 뭐 5000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배터리 수주 잔고는 대략 한 2025년, 26년 수준까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나가는데 이게 2030년, 2035년 이렇게 타임라인을 계속 연장하면 배터리 수주 잔고는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양재 수요가 당연히 배터리 생산 원가의 또 40% 이상을 차지하는 양극재 수요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LG엔솔은 아마 10년 후에 저는 사실 예전에는 2차 전지 산업이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 정도의 규모가 또 나오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한국의 삼성전자 규모의 회사가 매출 기준으로는 적어도 최소 서너 개 이상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LG엔솔, 삼성, SDI, SK온 다 나중에는 그 정도 규모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회사들, 양극재 업체의 대표적인 회사들 이런 회사도 매출이 뭐 예를 들면 한 200조 이런 회사로 갈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2027년 캐파가 71만 톤이거든요. 네. 71만 톤인데 71만 톤은 지금 양극재 단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뭐 만 톤당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6천은 42억 그것만 해도 42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부터 10년 더 지나면 에코프로비엠은 또 몇 배가 더 성장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출 규모가 200조 원 정도까지 성장하는 회사, 예, 타임라인을 더 멀리 보면 더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 회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시각에서는 네. 이제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우리 반도체를 좀 떠올려 보면 예, 돈이 되니까 기업들이 여기저기 뛰어들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난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치킨 게임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여기까지 온 거죠. 네, 네. 하이닉스도 한번 망했다가 또 네. 온 거고 하니까 네,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테슬라에서도 배터리 원가를 뭐 줄이겠다, 네. 차값을 줄이겠다, 뭐 이런 당연히 그럼 또 그쪽에서 줄여야 되니까 네.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그 이야기들 때문에 뭔가 기술의 발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요소들이 부정적으로 오진 않겠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증권사 리포트는 사실은 저는 테슬라나 뭐 CATL 같은 데 투자하라고 해야 자기네들 수수료가 많아지는 이해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증권사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들도 그 영향을 받았은지 자꾸 제가 볼 때는 어떤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적인, 심지어 사대주의적인 보도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배터리 생산 기술에 관한 테슬라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잽이 안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저 테슬라가 생산했다는 그 배터리를 그 삼성 SDI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봤겠죠. 네. 예. 해서 봤는데 자기네들 수준에서는 이게 양품이라고 보기 힘든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그 테슬라가 지금 계속 뭐 기가 팩토리 계속 진다, 테라 팩토리까지 진다라고 막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이걸 짓지 못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뭘 말해주는지 조금 한번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야말로 이제 지금 되게 그런 게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IRA나 유럽의 CRMA 같은 경우가 사실은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자꾸 우리가 뭐 중국보다 우리가 기술력이 훨씬 높지만 그걸 떠나서 뭐 기술력이 낮은 뭐 이 LFP를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 이제 가격대가 낮은 전기차 모델 쪽에 탑재될 수 있는 뭐 LFP 쪽이 이제 중국이 강세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딴 걸 떠나서요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그냥 중국산이 배제되는 상태로 그렇죠. 예, 경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기술력의 차이를 따지기 전에 그냥 중국산이 거의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판이 깔려 있는데 왜 그걸 이상한 노이즈들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한국의 산업이 저는 사실 이 한국의 인구 구조가 이렇게 계속 그 감소 추세로 가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저도 그 우려를 많이 했던 네. 사람이고. 그런데 이게 그 반도체가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많은 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견인하면서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향후 30년 한국을 먹여서 살릴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도 계속 가겠죠. 그러는 가운데 반도체보다 더 큰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이 이렇게 가면 야, 이건 정말 한국은 저성장, 적어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의 어떤 부작용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대하소설로 따지면 이제야 서막이 시작된 2차 전지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그 기업들이 성장하고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 과실들을 가게들이 나눠 먹으면서 또 경제적인 노후를 굉장히 든든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냐. 그리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배터리 아저씨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왔는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스스로 폄하하면서 그리고 각종 노이즈들 때문에 노이즈를 생산하면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방해하냐. 그게 안타까운 거죠.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에 투자하려는 분들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가 보려니까 지금 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뭐 네네. 대표적인 뭐 포스코 케미칼이 됐든 홀딩스 뭐 어쨌든 홀딩스도 대형주 입장에서는 네. 뭐 에코프로 비에 뭐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오른 거에서 또 찾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주도주를 잡아라 이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증시격언. 그러니까 이 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네. 사실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오른 주식, 새로 뭔가 하는 주식 이런 걸 찾는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2차 전지주를 선택하는 데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일단 지금은 제가 일단 그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은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비싸게 사도 시간만 지나가면 얼마든지 수익이 크게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물리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첫 걸음부터 상쾌하게 수익 내고 싶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이면서 좋은 종목,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종목이 좋아야죠, 일단. 네. 향후 2차 전지 산업 성장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그다음에 기술력 있는 산업, 기업, 그리고 또 어떤 기술적 혜자가 있는 기업이어야 되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이 있어요. 제가 아까 윤성 FNC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사의 경우에는 주가가 뭐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70% 이상 올랐어요.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네요.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시장의 주목을 그래서 좀 덜 받은 거죠.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가 사실 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래 회사가 계획했던 것보다 밸류에이션을 많이 깎아서 공모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출발이 되게 이제 좀 저평가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70%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이 4,500억에 영업이익 한 650억 이상 날 회사거든요. 네. 65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 배수로 따지면 한 7, 8배밖에 아직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15%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향후 성장성은 제가 볼 때 이런 추세 내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 내년에 매출은 한 7,500억에 영업이익이 1,000억, 1,100억 갈 회사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커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속식 믹싱 시스템 이런 게 보급이 되면 이 회사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진짜 1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회사는 그냥 단기적으로 주가만 올랐다고 보면 많은 분들이 자꾸 주가가 오른 건 모양만 봐요. 이 회사를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주가가 올랐지만 이 회사는 여전히 저는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 성장 잠재력도 되게 큰 회사다.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이 비슷한 종목이 사실 장비주 중에서는 D&T라는 회사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꽤 올라 있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오를 종목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정 받을 때 조금씩 매수해 두면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향후 뭐 어느 시점이 되면 10배, 2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최소 10배는 될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 나는 조금 더 덜 올라 있으면서 정말 큰 수익이 날 종목을 찾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건 종목을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증권사들이 이제 커버하는 어떤 그러니까 커버하는 대상 기업 범위 때문에 생기는 어떤 정보의 불균형이 있고요. 그게 시장이 투영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덜 오른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박은 많이 들어보셨죠? 알루미늄 박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알루미늄 박도 뭐 들었지만 동박에 비해서는 좀 낮은.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웃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그 산업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배터리의 구조를 보면 그 양극재, 음극재의 집 전체로 쓰이는 게 전기를 모은다는 거죠. 그 집 전체로 쓰이는 게 바로 음극에서는 동박이고 양극에서는 알루미늄 박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알루미늄 호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면 이게 비슷한 속도로 커지지 않겠어요? 양극박이든 음극박이든, 네. 즉 동박이든 알루미늄 박이든. 근데 동박 업체는요, 일진 머티리얼스. 이 회사 경우에는 지금 이미 시총이 3조예요. 네. 알루미늄 박은 지금 시총이 그냥 뭐 제가 보고 있는 기업은 그냥 5천억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종목을 얘기해 주셔야지. 종목을 궁금하잖아.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자꾸 종목만 그렇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제가 해야 되니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그렇죠. 제가 어떤 기업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종목을 가지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자꾸 결론에 집중하지 말고 왜 그런 결론에 도출하게 됐는지 그 근거, 이유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시장 양극박이든 음극박이든 시장 규모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커지는 속도도 똑같이 성장해요. 근데 일진 머티리얼스는 3조인데 지금 알루미늄 박 시장에서는 조 단위 되는 회사가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증권사들의 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SK 이제 동박 쪽은 SKC도 있고 일진 머티리얼스도 있고 뭐 좀 규모는 상당히 작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대기업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다루고 그러면서 이런 회사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자꾸 막 당겨와서 이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박 쪽은 많은 사람들이 에코 양극재 올라가니까 뭐 동박 올라가지 않겠냐. 동박은 제가 볼 때요. 이미 동박이야말로 이미 향후 성장성을 많이 반영해 와 있는 상태고요. 근데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회사 탐방도 여러 번 해봤는데 그 동박 회사보다 2025년 정도 가면 매출이 더 많이 날 회사고 영업이익도 더 많이 날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그거 한 5분의 1도 안 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투자하겠어요? 네, 이런 회사를 투자해야죠. 근데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오르네요. 네. 동박이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양극재라든가 이런 거는 그 기술 장벽이 좀 진입 장벽이 좀 강하다, 해자가 있는 거다라고 네.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랫동안 같이 연구해온 그 데이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의 그 신규 경쟁자가 좀 쉽게 나오진 않을까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 박 만드는 회사가 6개밖에 없고요. 그 중에 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알루미늄 박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쉽게 말하면 뭐 쿠킹 호일 아니 저 뭐지 알루미늄 호일이라니까 그렇죠. 좀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런데요. 네.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은 기술적으로 되게 정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2m 길인데 이게 몇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이게 균일하게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균일하게 그걸 맞춰야 된다. 그게 기술적으로 쉬울까요? 네. 이론적으로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걸 양산 수준에서 이렇게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진입이 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장비를 이걸 아변기라고 하는데요. 아변 장비를 들여와야 되는데 이 아변 장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품질의 아변 장비를 만드는 게 독일의 그 업체 이름이 있습니다. 업체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가 까먹었는데요. 그 장비는 지금 몇 년치가 발주가 밀려 있어서 신규 거래하는 신규 신생 업체는 거래 자체를 못 해요. 기존 업체하고만 지금 거래하게 돼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장비를 갖고 오더라도 이 지금 그 국내 3사 수준의 3사 수준의 그 기술 수준으로 올라오려면 이게 최소 자기네들이 볼 때는 최소 한 4년인데
실제로는 한 10년 이상 걸릴 거다. 네. 그럼 그 사이에 못 올라오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고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단적으로 뭐가 그걸 보여주냐 하면 국내 3대 업체 중에 얼마 전에 롯데알미늄이 사실은 그 양품이 아닌 걸 공급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3개 업체 중에서도 롯데알미늄이라는 업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런 정도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예를 들어서 동원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실제로 지금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주변부 정도의 시장은 몰라도 네, 이게 그 탑3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네요. 4개 업체가 어차피 있는데 종목으로 따지면 롯데알미늄은 이미 아니고 그렇죠. 동원시스템즈 새로 진입한다 그러면지만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 이 종목을 띄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주변부 시장이어서 별로 성장을 못할 것 같고 먼저 이미 잡고 있는 데가 계속 강해질 것이다. 딱 2개 업체 있어요. 네. 2개 업체 중에 제가 볼 때 뭐 더 나은 업체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 공부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너무 웃긴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근데 제가 공부해 보시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종목을 공부해 보시면 아니 이 종목도 이미 지난 3여 동안에 10배 넘게 올랐는데 실제로 10배 넘게 올랐거든요. 네. 예전에 2차 전지 하기 전에야 이거 진짜 알루미늄 호일 만드는데 그런 회사가 얼마나 가치 평가를 받았겠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2차 전지 시장이 터지면서 막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걸 투자하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까지 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올라갈 거 생각하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리고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뭐 리튬이니 이게 2차 전지가 핫하다 보니까 리튬이니 광물이니 폐배터리 충전 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투자하고 좀 피해야 되는 것들. 네. 그 수산화 리튬 인가공 하는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버슈팅했어요. 근데 수산화 리튬 시장은 앞으로 많이 커질 거거든요. 제가 그 구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른바 중국에서는 LFP를 주로 하고 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자꾸 이제 NCM, NCA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란 말이에요. 네. 리튬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양극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뭐 니켈, 코발트, 뭐 망간 또는 알루미늄 뭐 이런 걸 섞은 전구체를 가지고 이게 리튬 반죽이랑 이게 섞는단 말이에요. 섞어서 이제 소성한다고 그러는데.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리튬이 하이니켈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왜냐하면 코발트가 비싸니까 이걸 이제 코발트 비중을 줄이고 그래서 니켈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한국에 지금 양극재 업체들은 다 하이니켈 쪽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시장이 커질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시장이 커지면 수산화 리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하이니켈이 아닐 때는 탄산 리튬을 가지고 반응이 되는데 하이니켈 쪽으로 가면 이 하이니켈이 녹는 점이 낮아야 잘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이 녹는 점이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산화 리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장이 명백하게 커지는 거 맞죠? 그런데 단기간에 보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이들 업체들 중에는 좀 너무 오버슈팅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어요. 네. 특히 그 업체 중에 한 군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순수 인가공수 수료를 매출로 잡지 않고 자꾸 이제 리튬을 이렇게 사입해오는 그러니까 매입해오는 예를 들어서 리튬을 예를 들어서 매입해오면 그 자체로 가격 볼륨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네. 작업해주고 받는 수수료를 매출을 네. 잡아야 되는데. 네네. 근데 그거 전체를 하고 그거 이제 뭐 고객사에다가 이제 넘기고 나서 생기는 그걸 이제 매출로 잡아버리면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좀 떠벌리면서 이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좀 보이는데 그런 기업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몇몇 업체들은 이게 아직 그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한 2, 3년, 3, 4년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관련 매출도 제대로 안 나고 있거나 네. 수산화 리튬뿐만 아니라 광물 관련해서도 이게 한 몇 년 걸려야 되는데 미리 막 몇 배씩 올라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싼 거 찾는다. No. 네. 특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체들 이 섹터에서는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 찾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저희도 이제 좀 판단이 달라져서 그렇지만 뭐 저희라고 늘 100%다 뭐 오른 종목들만 소개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소개한 종목 가운데 하나가 엠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M+? 네네. 조립 공정에 이제 어떤 그 태벨딩하고 패키징 쪽에 예, 세부 공정별로 이제 강자인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저는 주가가 뭐 이 업체도 주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굳이 2차 전지 장비주를 놓고 이제 뭐 고르라고 한다면 이 업체들보다 아까 이야기했던 윤승 FNC나 예,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아, 말씀드릴까요? 장비 이름을. 해요. 예? 뭐, 얘기하면서 우리 저 소장님도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차 전지 장비주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건 윤승 FNC하고 DNT라고 DNT. LG 엔솔 향의 이제 레이저 노칭 장비. 예. 이 두 개 업체가 기술력도 높고 또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높고 항용 성장성도 되게 가파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PNT 같은 회사도 이제 아직 현재까지는 2차 전지주의 이제 장비주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엠플러스 같은 특히 조립 공정 쪽 업체들은 보면 이게 기술적 진입 장벽이 너무 낮고요. 그래서 마진율이 좀 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업체들이 성장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엠플러스도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땐 되게 저평가 구간이긴 합니다. 분명히 뭐 올해 안에 상당폭 오를 수 있는데 근데 같은 자금을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굳이 이런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장비주 안에서도 예, 더 좋은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저는 낫겠다고 보는 그게 거죠. 가장 이렇게 압축을 해서 주도주가 될 만한 거에 좀 몰자. 네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2차 전지 투자하실 때는 저는 그 향후 한 최소 10년 정도는 2차 전지 전체 주식 포트 안에서 2차 전지의 비중을 저는 최소 50% 이상 그다음에 많으면 7, 80% 이상 가져가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주말 중에 좀 포트 점검을 해봤더니 뭐 지난해까지는 한 70%였는데 지금 한 80% 이상 비중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근데 저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권하냐 하면 눈 씻고 찾아봐도 향후 2차 전지 섹터만큼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 그 어떻게 뭐 조정 없이 계속 상승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구조적 성장주는 그 조정이 올 때 조금씩 더 사모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 뭐 어떤 종목들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너무 오버슈팅이다. 이건 누가 봐도 좀 오버슈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구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전부 다는 말고 저는 한 뭐 종목당 한 20, 30% 예,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는 한 20, 30% 정도 수익 실현했다가 혹시 조정이 오면 역시나 또다시 2차 전지 쪽에 사라. 그래서 그건 뭐 오버슈팅 구간에서도 그 시장을 떠나기 위해서 뭐 수익 실현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조정이 자주 오면 예, 그 더 조정 구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5년, 10년 투자하시면 제가 볼 때는 뭐 노후 걱정 누구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왜 자꾸 어려운 예, 방법을 택하는지 저는 잘 좀 답답하고요, 사실은. 네. 그다음에 그 포트 안에서 하여튼 2차 전지 종목을 최소 50에서 뭐 7, 80%까지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포트 안에서는 향후 2, 3년 동안은 예, 소재 70%,
그다음에 장비 한 30% 정도 비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역시 소재가 주다. 예, 소재가 뭐 당연히 특히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알루미늄 박 같은 그런 업체는 제가 한 3, 4년 뭐 4, 5년 보면 최소 10배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배터리 아저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막 5배, 10배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이 산업을 모르시면 그냥 저건 허황된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산업의 구조적인 흐름을 알면 이런 이야기, 이런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이 섹터인 거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매출이 지금 네. 담보가 돼, 그러니까 그렇게 네, 성장이 실적이 확실하게 보인다. 네, 그냥 제가 무슨 뭐 그냥 단순히 기대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기 다른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분들하고 다른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저희는 연구소 회원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섹터의 그 주요 기업들은 보통 한 몇 번 이상 탐방하고 큰 콜을 다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회사들을 알고 소개합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예 이거 뭐 몇 번씩 다 탐방해본 회사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적 성장이 가능하겠다 싶은 회사들, 실적 추정에 기반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소재가 이거 한번 보세요. 당연히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면 반도체 산업에서도 본 것처럼 소재는 지속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양극재, 배터리 공장 짓고 나서 계속 양극재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기차 시장이 그렇죠. 성장하는 만큼. 예, 알루미늄 박, 예, 뭐 동박도 사실 마찬가지고 소재들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장비는 언제 늘어나냐? 이 배터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그 시기에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향후 2, 3년 동안은 LG엔솔하고 SK온이 엄청나게 캐파 증설을 해야 합니다. 왜? 그 북미 자동차 업체들을 비롯해서 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2025년, 6년, 7년 이렇게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전기차 모델들을 지금 양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배터리 공급을 그때부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캐파 증설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LG엔솔, SK온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은 캐파 증설을 해야 됩니다. 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장비 업체들 그 수주와 실적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똘똘한 장비주들은 그래도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캐파 본격 정설 구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소재 비중을 뭐 거의 8, 90% 이상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 때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을 좀 이해하고 장비 어느 정도 증설이 좀 그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매도하고 소재 쪽으로 또 그 분야까지 이동을 하자. 폐배터리 쪽은 어떻게 보세요? 폐배터리는 이것도 머스크가 언급하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뭐 핫하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되긴 할 텐데 이제 다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좀 너무 역시나 이게 밸류에이션을 좀 당겨오는 그 소섹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건 제가 볼 때 2025년 이후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난해 성일 하이텍 상장하면서 좀 뭐 그리고 올해도 최근에 이제 계속 그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조금 작은 테마처럼 움직이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일어나는 그 구간에 비해서 한 2,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의 갭을 계속 메우면서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만 전문으로 한다는 업체, 에코프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이제 전반적인 그 2차 전지 관련한 수직 그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모 그룹도 사실 약간 수직 통합
쪽에서는 상당히 진전돼 있는 회사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폐배터리만 한다라는 업체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걱정스러운 구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라는 게 또 어쨌거나 야 향후에 엄청 클 기대감으로 건데 뭐. 가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계속 그 선반영한 기대감을 계속 잘 유지하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조금 실적과 예, 주가가 조금 현재로서는 조금 괴리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해서 네, 이 업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섹터의 그 사이클 관련해서 손대인 소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손대인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